유럽 전시계를 호령하던 강철 여인이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변화의 순간, 차가운 완벽주의자였던 러시아 큐레이터 엘레나가 서울에서 만난 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파리 루브르에서 베니스 비엔날레까지 화려한 경력 뒤에 숨겨진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기 시작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따뜻함, 섬세한 배려, 그리고 동양적 미학의 깊이까지.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무대에서의 성공을 포기하고라도 지키고 싶었던 그 무언가가 바로 한국에 있었거든요. 과연 그녀를 이토록 변화시킨 한국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감동적인 이야기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바실리에바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북쪽의 강철 여인이라 불렀어요. 차가운 태도와 계산된 표정, 완벽한 동선으로 유럽 전시계를 누비던 국제 큐레이터였거든요. 런던의 테이트 모던에서 베니스 비엔날레까지 저는 늘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뒤에서 작품들을 배치하고 예술가들을 관리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않았지만 제가 다루는 작품과 전시장은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 한가운데 있었어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현대미술관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동료 안나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서울의 신진 갤러리에서 초청을 받았다는 거였죠. 저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시아? 잠깐 반짝일 뿐이야. 하지만 안나의 SNS에는 이미 유럽 평론가들이 서울 전시를 언급하고 있었고 젊은 컬렉터들이 한국 작가들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저에게도 같은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겉표지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고 은은한 한지 느낌의 종이에서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유럽에서 봤던 화려한 초청장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짧은 출장이라 생각하며 항공료를 예약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예상과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화려하기보다 정돈된 움직임, 인위적이지 않은 조명, 그리고 어디서든 들리는 차분한 안내방송이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똑바로 걸었어요. 익숙했던 유럽의 분주한 공항과는 달리 이곳은 묘하게 질서 있는 음악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직원들의 움직임도 심지어 안내방송의 톤까지도 모든 게 조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산들, 네온 사인과 전통 건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들이 신기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유럽 전시계에서 일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었어요. 마치 얼어붙었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의 한 전시장에서 첫 번째 일정이 시작되었어요. 평소처럼 작품 목록을 점검하고 설치 상황을 확인하려던 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바로 전시 기획자 김도윤이었어요. 검은 셔츠 차림에 말수가 적었지만 공간을 움직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스태프들이 그의 눈짓과 짧은 지시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였거든요. 유럽에서 봤던 기획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다가와 단정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하면서 제 작품 해석에 대해 이미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는 제가 파리에서 기획했던 빛과 그림자 전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작품 배치 회의가 시작되자 그는 제 의견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보통 해외 기획자들은 제 경력이나 유럽 경험을 먼저 언급하곤 했는데 그는 달랐어요. 대신 제가 설명 중에 사용한 빛의 결이라는 단어에 반응하면서 당신이 보는 시각이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낯설게 다가왔어요. 늘 이성적이고 차갑다는 평가만 받아온 저에게 누군가가 제 안의 감각을 주목한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회의실 벽면에는 한국 전통 창호지로 만든 조명이 걸려 있었는데 그 은은한 빛이 김도윤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그는 저를 근처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메뉴 설명을 하면서도 강요하지 않았고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어요. 비빔밥을 주문한 저에게 그는 젓가락 사용법까지 자연스럽게 알려줬습니다. 식사 중에 그가 물었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어떠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세련되다고, 특히 사람들의 배려심이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직접적이지 않지만 진심을 담아서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왜 그의 모든 행동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이해가 됐어요. 오후에는 전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작품 배치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김도윤은 제 의견을 들은 후 즉석에서 몇 가지 수정 지시를 내렸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작품들이 훨씬 생동감 있게 보였거든요. 하루 일정이 끝나갈 무렵 그는 시간이 되면 내일 서울의 북촌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시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미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자는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단순한 친절이 아닌 진심 어린 추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15년간 수많은 동료들과 일해왔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김도윤이라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전문성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김도윤이 약속한 대로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검은 셔츠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북촌으로 가는 길에 그는 서울의 역사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줬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 동네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좁은 돌담길을 걸으면서 저는 유럽의 어떤 거리와도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기와 지붕의 곡선, 나무문의 질감, 돌담 사이로 보이는 작은 정원들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김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한 전통 가옥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은 화려함보다 오래 바라볼수록 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은 단순한 건축 설명 같았지만 어쩐지 제 마음을 향한 조언처럼 들렸어요. 한옥 체험관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그는 한국 미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양의 미학이 완성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동양의 미학은 여백과 절제 속에서 상상력을 자극한다고 했어요. 제가 어제 언급했던 빛의 결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완벽함이라는 게 어쩌면 너무 경직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김도윤의 설명을 들으니 미완성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우리는 인사동으로 이동했어요.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그는 한국 현대 미술의 흐름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서구 미술을 받아들이면서도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작가들의 노력이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은 당황하지 않고 찻집 처마 밑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인다고,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고 함께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빗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저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유럽에서 늘 계획대로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던 제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비가 그친 후 우리는 창덕궁 후원을 걸었습니다. 자연과 인공이 절묘하게 조화된 그 공간에서 김도윤은 한국 전통 조경의 특징을 설명해 줬어요.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호흡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연못에 비친 나무들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딱딱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해가 질 무렵 김도윤은 저를 높은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도 이렇게 다양한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더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도시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김도윤과의 시간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전시 준비를 하면서도 그와의 대화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시장에서 조명 점검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정전이 일어났어요. 순간 전시장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고 저는 반사적으로 긴장하며 이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도윤이 재빨리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움직이라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전해진 그의 손의 온기가 너무 따뜻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무대나 거창한 고백이 아닌 이런 단순한 배려가 제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정전이 복구된 후 그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건물들이 가끔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서 놀라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김도윤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그는 한국 사람들의 여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휴식을 찾는다고, 그것이 한국인들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다고, 그래서 늘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도윤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완벽함이란 게 때로는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고, 불완전함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다음 날 전시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다른 큐레이터들과 함께 최종 점검을 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김도윤이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지만 절대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한국적인 미감에 대해 설명할 때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국제적 감각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자신의 것을 버리고 서구적인 것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김도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제가 작품을 설명하는 모습이 어제와 달랐다고, 더 자연스럽고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안에서도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그는 내일이 전시 개막일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준비한 시간들이 결실을 맺는 날이라고, 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전시가 끝나면 저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깊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을 놓쳐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김도윤은 제 표정을 알아챘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고,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은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더 큰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어요. 전시 개막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제가 여기서 보낸 시간들이 정말 끝나는 건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전시장에 도착하니 김도윤이 이미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을 보니 며칠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동료가 아니라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개막식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컬렉터들, 미술 평론가들, 그리고 젊은 작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전시를 관람했어요. 저는 작품 앞에서 설명을 하면서도 자꾸만 김도윤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람객들 사이를 조용히 움직이며 각자에게 적절한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심한 배려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일정했고 목소리도 차분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온 한 평론가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오늘 제가 작품을 설명하는 방식이 예전과 다르다고, 더 인간적이고 감정이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김도윤과 보낸 이 며칠 동안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말이에요. 차갑고 완벽했던 제 모습에서 따뜻함과 진정성을 찾게 되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개막식이 한창일 때 김도윤이 저에게 잠깐 시간을 내어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전시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저와 함께한 시간이 자신에게도 특별했다고, 한국의 미술계가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한국에 더 머물 생각은 없냐고 말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던 문제였거든요. 유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들과 이곳에 더 머물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김도윤은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는지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충분히 생각해서 내려야 한다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원하는 바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파리 본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새로운 프로젝트 책임자 제의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커리어의 정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김도윤이 축하한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기회라면서 제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인정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저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기회였지만 왜인지 기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전시장으로 내려와서 남은 시간을 보냈어요. 관람객들과 대화하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제게 진짜 소중한 것일까요? 개막식이 끝나갈 무렵 김도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내일 저녁에 시간이 되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녁 김도윤이 약속한 장소는 한옥을 개조한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온 제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루브르 현대미술관의 새로운 섹션을 총괄하는 자리라는 것, 제 전문 분야에서는 정말 꿈같은 기회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느낀 변화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어요. 김도윤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깝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조명에 반사된 물결이 아름다웠고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젊은 시절 뉴욕에서 공부했던 경험, 그곳에서 느꼈던 문화적 충격, 그리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말이에요.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늘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전시장에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파리 본사에서는 빠른 답변을 재촉하고 있었고 김도윤은 제 결정을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시를 관람한 한국의 유명 컬렉터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에 새로 개관할 국제 갤러리의 큐레이터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국제적인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도윤과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유럽에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김도윤이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어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은 몇 번 오지 않는다고, 그럴 때는 머리보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진심과 마주했어요. 파리의 화려한 커리어보다 이곳에서 느낀 따뜻함과 새로운 가능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윤에게 물었어요. 만약 제가 여기 머문다면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된다고,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파리의 제의는 정중히 거절하고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김도윤에게 제 결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그런 그의 배려가 제 마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파리 본사에 거절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한국 갤러리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따른 선택이었어요. 결정을 내린 후 며칠이 지나자 제 주변 상황이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파리 본사에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한국 갤러리와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윤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아파트 구하는 일부터 은행 계좌 개설, 그리고 한국어 학습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새로운 갤러리의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동서양의 미술을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는 전시, 젊은 작가들에게 국제적 무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더 쉽게 현대 미술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갤러리 대표는 제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유럽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느낀 새로운 관점을 결합한 아이디어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계약 조건도 예상보다 좋았고, 무엇보다 창의적인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경계를 넘나드는 시선이라는 주제의 국제그룹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유럽,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의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였어요. 김도윤도 공동 기획자로 참여하게 되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작가 선정부터 작품 배치, 카탈로그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논의하면서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도윤의 섬세한 감성과 제 체계적인 기획력이 조화를 이루면서 예상보다 훨씬 완성도 높은 전시가 만들어져 갔어요. 무엇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떠냐고, 후회는 없냐고 말이에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결정 중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요. 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도 저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배려심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아쉽기도 했어요. 사실 저희 사이의 감정이 단순히 업무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전시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유럽에서 온 큐레이터가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미술계 인사들의 기대도 커졌습니다. 프레스 프리뷰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작가들, 컬렉터들, 평론가들, 그리고 일반 관람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제가 기획한 의도대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작품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한 평론가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큐레이팅은 처음 본다고, 작품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매우 흥미롭다고 하더라고요.
김도윤의 아이디어와 제 경험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했더니 두 사람의 협업이 만들어낸 시너지가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개막식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김도윤과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전시가 성공을 거둔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일상 대화는 가능할 정도로 늘었고 이 도시의 리듬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가고 있었어요. 김도윤과의 관계도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파트너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소중한 사이가 되었어요. 함께 전시를 준비하고 작가들을 만나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예술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희는 두 번째 프로젝트인 시간의 층이라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였는데 특히 한국의 젊은 작가들에게 국제적 무대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관 커미셔너에서 제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차기 비엔날레의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베니스 비엔날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현대미술 전시 중 하나입니다. 큐레이터로서는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무대였어요.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1년 동안 베니스와 유럽을 오가며 준비해야 했습니다. 김도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대단한 기회라면서 제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표정에서 아쉬움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분명 놓치기 아까운 기회였지만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의미가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김도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새로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갤러리 동료들과 상의해보니 모두 베니스 기회를 잡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커리어에 있어서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합리적인 조언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윤과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베니스 기회는 소중하지만 여기서의 삶도 포기하기 어렵다고요. 김도윤은 조용히 들어주다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기회를 다 잡을 수는 없다고 때로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제가 베니스를 선택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겠다고 그런 기회는 흔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사이의 관계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꿈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김도윤은 자신의 아쉬움보다 제 미래를 먼저 생각해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베니스 비엔날레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고 서울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순회 전시를 기획해서 두 문화권의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어요. 김도윤에게 제 결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하지 않을 거냐고 정말 확신하는 거냐고 거듭 물어봤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의 삶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고백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잠시 머무는 무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다시 살아가고 사랑하고 꿈꿀 수 있는 진짜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윤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엘레나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완벽주의자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은 여인으로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한국의 섬세한 배려, 문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학,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 세계적인 큐레이터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보다 소중한 것을 한국에서 찾았다는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의미 깊은지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K컬처의 진짜 힘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우리나라의 매력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